어쨌든 이게 경제라도 조금 쉽지가 않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어쨌든 뭐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하시면 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폭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끝쪽 부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진 게 이틀 동안 떨어진 거죠. 그 10월 10일하고 이제 11일에 걸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락을 했는데, 그 미국 증시는 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였다고, 굳이 얘기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은 이제 빠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요번에 들어 10월 10일 날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하면서 빠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들도 그런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걸 뭐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팡이라고 읽더라고요. FAANG인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이제 묶은 말인데, 예, 이제 특히 이제 그런 IT 쪽의 기술주라고 하죠. 그런 곳의 주가가 이제 특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10일날 아마존 주가가 6%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주가도 4%, 트위터도 8%,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세계가 이제 완전히 깜짝 놀랐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또 여기 이제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특히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똑같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연방준비제도가. 거기가 지금 약간 트럼프식 표현으로 연준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중앙은행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네. 특히 이제 자기가 지금 선거 기간인데 주가가 크게 빠진 것 때문에 그런 좀 신경질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는 얘기들이 얼마 전까지 계속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골디락스가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예, 골디락스는 이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기곰,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이제 골디락스예요. 소녀가. 근데 이제 소녀가 곰 세 마리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죽이 세 그릇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따뜻하고 미지근한 죽을 이렇게 먹고서 이제 거기서 잠자다가 이제 걸렸다 이런 건데, 어쨌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죽을 먹었다는 거죠. 골디락스가. 네. 그래서 뭔가 아주 경제가 불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가 바닥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소위 골디락스라고 줄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좋은 상식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2018년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좀 오히려 한국 경제보다도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그런 배경에는 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업 이익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2018년 1분기, 2분기 이제 보면은 한 16%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 기업 이익이
이제 이거는 세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이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자체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확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에 대규모 감세를 합니다. 기업 감세. 법인세를 엄청나게 낮춰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법인세가 낮아지니까 세금을 내는 게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의 최근의 경제 성장의 이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감세 덕택에 굉장히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호황을 지택 호황인 것처럼 뭐 호황까지는 아니어도 좀 골디락스 경제를 좀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 경제 지금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률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노동자연대 그 정선영 기자가 쓴 신문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미국의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으나 실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자들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하는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 지금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질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을 뭐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문제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어쨌든 미국 경제 자체에서도 좀 어느 불안정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빨간색이 이제 미국 금리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달에 2.25%까지 이제 금리를 올렸죠.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여전히 오늘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1.5%예요. 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더 낮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어지간하면 잘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저 그래프들을 일반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래 한국이 더 금리가 높아요. 보통은. 왜냐하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부자인데 내가 미국에 투자할까 한국에 투자할까 생각을 할 때 한국같이 구석에 처박힌 조그만 나라에 돈을 투자하려면 좀 더 금리가 높아야 내가 거기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시장 어떤 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쓰는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금리가 낮아도 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그래서 미국보다 더 높았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아무튼 이 역전은 뭐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저게 금리를 이제 계속 끌어올리니까 그런 어떤 경제를 어느 정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해서 이제 아까 그런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 요것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계속 몇 차례 이미 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개시장 뭐 조절이라고 요새는 번역을 하던데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판매를 하면 돈을 자기가 사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방식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하락을 시키고 싶으면 채권을 사들여요.
네, 그러면 자기가 돈을 그 채권을 판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해 왔어요. 네. 요게 이제 요걸 알아두시면 이제 기본적인 그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의 가장 이제 기본이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건 뭐냐면은 어떤 그런 식으로 채권을 가지고서 그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경제 기사를 읽거나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내가 이자를 100원을 줄 테니까 이 채권을 국채를, 그 경우는 국채가 되겠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채를 1,000원에 판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000원을 투자를 해서 이자를 100원을 받는 거니까 이자율이 1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시장에서 막 채권이 사고 팔리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주기로 약속한 이자는 1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800원에 그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자 100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자율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12.5%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이거는 동의어, 사실상 동의어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제지들에서는 친절한 경제지들은 이걸 설명해주고 불친절한 경제지들은 그냥 다 알겠거니 하고 사실 따로 설명을 안 해요. 네. 이런 이제 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앞으로 얘기하는 데도 좀 더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적 완화도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은행 같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데 이렇게 채권을 사고 팔아서 금리를 조절을 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가 빵 터졌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게 그 경제 부담을 덜하게 해주니까 채권을 막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0%까지 낮췄어요. 그랬는데도 시중에서는 금융권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리가 0%로 떨어졌는데도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그 2008년 위기 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한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랬는데 2008년 그 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채권을 4조 달러가 넘게 이제 팍 늘린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양을. 네. 4조, 대략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조 달러어치를 추가적으로 금리를 0%로 떨어뜨린 다음에도 사들인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네. 왜냐면은 그 채권을 사려고 하는 돈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왔던 건데, 근데 지금 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도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들였던 채권을 이제 다시 시장에다 내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커니즘 때문에 사실 그 주식도 똑같은 채권의 뭐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할 사실 위험성이 컸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게 좀 약간 그 특별한 일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그런 상황, 약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뭔가 아까 소위 말했던 그 빵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의 수익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딱 겹쳐지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하고 뭐 양적 완화 축소한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이제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엄청나게 그 법인세를 감세를 해줬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돼서 저기 보시면은 올해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7,790억 달러로 이제 늘어났어요. 지난해보다 한 1,130억 달러 하면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정부는 그 자기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판매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 시장에 아까도 말했듯이 국채가 판매되기 위한 국채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그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로 넘어가면, 채권 판매되려고 하는 채권이 더 많이 나오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뭔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만들어준 요소였던 것처럼 보였던 미국의 이 세금 인하 정책, 트럼프 정부의 세금,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 정책이 지금 미국 경제의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위험, 일종의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2018년에는 한 7,80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한 1조 달러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그러면 이제 2012년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 앞쪽에는 부채가 더 커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경제 위기 때문에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다. 1조 달러 정도까지로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더 크기니까 금리가 이제 또 올라가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상황은 그 트럼프 정부가 좀 일시적으로 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자신들이 썼던 카드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무마를 하려고 미국이 이제 연방준비 중앙은행을 이제 막 비난을 트럼프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 좀 경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뭐 이 선거라든지 이런 걸 좀 득을 보려고 했고,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그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정부 그 연방준비제도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 자산 가격, 그러니까 아까 주식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금리 인상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주가만 올해 계속 하락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이 주가가 올라서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01년에 전 세계 그 IT 주가가 한번 크게 꺼지면서 전 세계 이제 공황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굉장한 경제 위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재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 등등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이제 좀 통화 정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 경제도 사실 굉장히 취약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이 이번 그 주가 폭락 사태에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주제는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발제를 했던 것이고 뭐 신문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런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정책 등등 때문에 전 세계 주요 통화 가치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이 이런 나라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미국으로 옮기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위험성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히 이런 나라들 중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큰 나라들, 빚이 너무 많아서 과연 저 나라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나라의 돈을 팔고 달러로 갈아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도 통화 가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이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말은 이제 또 같은 말이 뭐냐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다면 환율은 오른 건데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 2,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원화 가치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르헨티나 페소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예전보다 돈을 1.5배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든지 터키 같은 나라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른 많은 신흥공업국들도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런 이제 지금 이 신흥국의 위기 상황에서의 핵심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2008년 뭐 9년 그 사이에 위기가 벌어진 뒤에도 이 나라들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급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저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 뭐 한 50 정도 GDP 대비 한 150% 정도 됐던 그 부채가 지금은 이제 저렇게 200%가 넘는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과연 그 나라들이 저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그 나라들도 부채를 저렇게 많이 빚을 내가지고 그동안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 같은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호황이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그런 이제 막대한 빚을 과연 지금 이제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사실 좀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위 96년, 97년 그 IMF 위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네, 한국이 90년대에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막 경제 성장을 하는 듯 했으나 과연 한국이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런 외환 위기가 왔었던 건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의 상황, 신흥국들의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대 큰 문제는 바로 이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어쨌든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나라죠. 예.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2008년 위기 이후에도 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2008년 위기
이후에 고성장을 했던 그런 핵심 중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빚을 내서 또 거기도 그런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 돈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부채가 너무 크고 최근에도 또 한번 그 뭐 몇십조 위안의 지금 숨겨진 부채가 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도 이런 부채 문제들 때문에 이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신흥국들의 위기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낳냐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낳는 경우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려면 정부들이 시중에서 돈을 최대한 걷어들여야 물가 그 상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물가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는 또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경기 침체가 되고 그 경기 침체를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두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이런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각국 정부들이 놓여 있는데 중국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의 지금 위안화 그 환율도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8월달 정도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한 1달러당 6.89 정도인데 최근에는 뭐 한 6.9 위안 정도로 올라갔고 뭐 7위안을 넘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중국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물가 상승의 압력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저 7위안이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막 돈을 풀어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걸 뭐 한다는 하는 그런 정책들로 좀 통화 정책을 해서 뭔가 이 경제 위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이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엄청나게 빚을 내서 그걸로 막 건설 경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랬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빚을 내서 주택을 건설하고 막 도로를 건설했던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과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냐, 거품이 꺼졌을 경우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 지금 정부도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한편에서는 저 위안화 환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를 좀 걷어들여야 한다는 압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위안화를 좀 더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좀 상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중국 경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외환위기 이후로도 급격하게 증가한 이 부채 문제가 특히 이 중국 경제의 중요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덧붙여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 전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요소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본 것들인데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7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본 거죠. 미국 무역 적자의 사실 상당 부분이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제 무역 적자를 이제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과 이제 중국 사이에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양국이 제일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이만큼씩 관세를 매겼어요. 미국이 340억 달러 매긴다고 하니까
중국도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또 좀 더 얹은 거죠. 레이즈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도 그걸 받았는데 그랬더니 다시 미국이 이제 2천억 달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은 그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0억 달러 적자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에는 한 5천억 달러를 수출을 하는데 그건 수입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한 1,300억 달러 정도를 하니까 한 3,7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천억 달러 넘게 관세를 넣어버리니까 중국은 그 이상은 매길 수는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수출하는 게 다 합쳐도 1,30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단지 한 2,500억 달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5천억 달러 미국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 5천억 달러어치 정부에 지금 관세를 내릴 생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이제 매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역 전쟁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꽤 높은 것 같고, 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이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단지 무역 적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제조업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앞으로. 네. 미국의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자체의 제조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큰 그런 어찌 보면 약간 더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분명히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단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단지 지금 뭐 금방 끝날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중국의 무역 미국에 대한 무역 상품 모두에 그냥 5천억 달러 전체에다가 관세를 매긴 다음에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도 더한층 이제 서로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뭐 상황들이 있는데, 한편에 지금의 약간 이제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금 올해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 2천억 달러의 관세를 지금 10%를 매기겠다고 해놨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런데 내년에는 저 관세가 2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지금 10%니까 지금 빨리 수입을 해야 된다. 25%가 되기 전에 빨리 수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분명히 요소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오히려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이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도 중국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판매가 계속 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단지 이 관세를 매기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환율 조작국 보고서에서 온갖 얘기를 동원해서 미국이 중국 경제를 막 비판을 했습니다. 얘네는 시장 경제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다 막 통제하고 있고 환율도 다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막 하면서 온갖 그런 얘기를 써서 막 중국 경제를 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만간 미국이 좀 더 분명하게 이 수출을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환율 조작국
같은 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 관세가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중국의 대미 수출을 거의 막 차단하는 정도까지 나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네,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2008년 위기 이후 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된 건데 그런 거예요. 2008년 위기 전에도 그렇고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였죠. 그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주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갑자기 이제 경제 위기가 뻥 하고 터졌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08년 위기 이후에도 아까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뭐 중국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지금까지 되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건 뭐냐면 왜 지금 시대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채에 의존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세계의 그런 이윤율이 하락해온 경향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쓸데없이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한데 1875년 여기인데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최근까지 그 이윤율을 전 세계 이윤율을 최대한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한 그 이윤율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은 소위 이제 이때가 대공황 때고 이때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그 호황기 때인데 저런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았는데 2000년대 뭐 들어서고 하는 때부터 이윤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거죠. 그 이전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이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권에 돈은 점점 모이는데 그 모이는 돈들이 기업 투자로 쓰이지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제 그러면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막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꺼졌던 거고 최근에는 다시 그런 돈들이 미국의 주택시장이 꺼지니까 그런 돈들이 다시 신흥국들로 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이것이 이윤율과 이제 상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생산을 하는 부분은 인간의 노동이만 추가적으로 이윤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경향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기계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빨리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계는 추가적인 가치나 이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 하락하는 경향 속에서 이런 경제 위기가 수시로 터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최근의 상황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런 주택 거품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신흥국 부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 상황이었고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곳에서도 꽤나 좀 거품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이제 결합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지금 그런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점점 적어진 이윤 속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지금 전 세계의 지배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뭐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던데 이웃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궁핍화시켜서 나는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야겠다 라고 하는 정책들을 특히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트럼프 정부의 그런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낮아진 이윤율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그런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런 점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단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중국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유럽이나 일본과도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언론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자동차에 트럼프 정부가 25%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를 들려면은 사실은 세 나라가 핵심입니다. 일본, 독일, 한국. 물론 뭐 프랑스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 세 나라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할 때 타겟이 되는 나라들은 바로 이 나라들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세 나라는 사실 뭐 미국의 동맹에 하는 나라들이지만 지금 이런 이웃 궁핍화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이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경제적인 갈등 문제들은 사실은 소위 미국과 가까운 동맹 국가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로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단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정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도 뭐 이제 경제 어떤 위기나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에 PPT를 마저 다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쫓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좀 주요하게 많이 눈에 띄는 거는 그 고용이 많이 약화됐죠. 실업률이 좀 높고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투자가 한편에서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최저임금 같은 그런 임금 인상 정책이 분명히 그런 고용 감소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런 좀 상대적으로 저임금 부분에서의 노동자들에서 고용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 등을 보면은 이런 저임금 부분의 임금을 좀 끌어올리고 했던 것들이 자본가들로서는 이제 이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좀 해고한다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고용 감소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우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막 수십만 개 늘리겠다고 하는 뭐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은 지금 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이제 처박혔고, 그 다음에 뭐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 52시간제로 이제 약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줄이면서 기업들이 막 변형근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막 탄력근로라고도 얘기하고요, 소위. 막 일이 많을 때는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때는 좀 노동을
시간을 팍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이니까 고용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걸 막 권장하고 있어요, 기업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용이 늘어나는 오히려 어려운 그런 조건들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에도 이 제조업 부분에서 좀 이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조선업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까 한 분이 꼭 자동차 산업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만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를 한 70만 대를 연간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생산이 수십만 대가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을 회사는 르노 삼성이고요. 르노 삼성은 한 1년에 15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그 중에 한 10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한국 GM 같은 경우도 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GM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도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이 회사들도 한 20-30만 대씩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수출하는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런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도 이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미 수출이나 이런 데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하면은, 여전히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 낮은 이윤율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2017년에 사실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듯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그때 약간의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2015년, 16년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에서 약간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다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책으로, 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공약들은 다 이제 내팽개치고 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가들의 이윤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혁신 성장이니 뭐니만 막 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정책들을 계속 이제 할 거고, 제가 지난번 기사에서도 썼습니다만 김현종이라고 하는 한미 FTA 체결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구실을 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 관료가, 이게 앞으로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게 1-2년에 끝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이제 계속될 거고, 이 노동자들도 또 그것에 맞서는 투쟁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좀 더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둘러싼 투쟁들이 앞으로 더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집중하고 함께할, 그런 투쟁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